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역사킹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조선판 간첩 조작 사건, 정여립의 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89년 10월, 선조 22년, 정여립의 영모난 신고로 시작된 기축 옥사는 무려 3년에 걸쳐 민간인을 포함 정치인 10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사화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까요? 조선의 4대 사화가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 4번의 사화가 있는데 사람이 많이 죽었죠. 이 사망자 수를 다 합쳐도 500명밖에 안 되는데 기축옥사에서는 무려 6배가 넘는 3000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왕이 누구라고 했죠? 선조 22년. 바로 왕이 선조입니다. 정여립의 난, 여기서 이어진 기축옥사가 선조이기 때문에 이 정여립의 난이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어느 역사가에게 물어봐도 가장 싫어하는 왕 탑3 안에 늘 랭크될 선조. 선조는 지금도 인기가 없었지만 예전에도 인기가 참 없었습니다. 선조는 재위 기간 내내 동인과 서인 교묘하게 저울질을 하며 오직 자신의 왕권 강화에 혼신을 다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임진왜란이 끝나고 의병대장들과 이순신 장군에게 보인 극도의 질투심, 그의 쪼잔함과 권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죠. 아마도 조선 최초의 반개왕 출신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컴플렉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집안뿐만 아니라 조선 사회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기축옥사의 시발점, 정여립의 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여립 프로파일. 정여립은 전라도 전주에 태어나 24살의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조선시대 급제 평균 나이가 30세라고 합니다. 5, 6년 빨리 급제에 성공한 거죠. 커리어는 그야말로 탄탄대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로 잘 나가던 이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는데 이 정여립의 기질이 조선시대 어느 당파와도 맞지가 않았고 자신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38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정치를 그만두고 한양을 떠나고 낙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질에는 관심이 없소이다. 미련 없이 명예와 부를 버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전라도 진안의 죽도라는 곳을 기점으로 하여 정여립은 오늘날의 라이온스 클럽 같은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이 모임의 이름이 바로 대동계였습니다. 여러분, 정여립에게서 막 백성과 민중을 위하는 불온한 사상이 팍팍 느껴지시죠? 대동계에서 무엇을 했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동계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활쏘기도 하고 체육활동도 하는 거죠. 체육활동이 끝나면 술도 한잔 마시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알쓸신자급의 지식에 대해 향연으로 모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때
정렬입의 스피치가 좀 문제가 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천하는 공물이다. 즉 공공재라 이 말이다. 그러니 권력자가 천하를 사유물처럼 사용하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는 법이니라.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현대 정치인도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정렬입은 박학다식하고 거기에다 웅변술, 스피치까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한번 정렬입의 말을 들으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무예에도 굉장히 뛰어나서 전라도 지방에 왜구가 출몰하면 대동계를 이끌고 직접 출동해서 활을 쏘고 왜구를 진압했다고 하니 문무에 모두 능통한 매우 매력적인 인간형이었습니다. 자, 정렬입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똑똑한 머리, 용맹한 기상, 삐딱한 세계관. 어떻습니까? 영모를 한번 꿈꿔볼 만한 또는 영모를 꾸몄다고 올가미를 씌울 만한 삼박자를 정렬입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영모고변 1589년 10월 마침내 정렬입이 대동계를 중심으로 하여 영모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는 비밀 장계가 선조에게 보고됩니다. 선조는 즉시 의군부 도사를 발견하였는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이상한 점들이 매우 많이 발견됩니다. 반란 준비가 끝났다는 정렬입은 저항 한 번 없이 자신의 본거지인 죽도로 가서 자결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혹시 자결을 당한 건 아니었을까요? 현장을 조사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됩니다. 영모란 걸 할 만한 무기를 어디에서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창고랑 곡간, 무기고로 추정되는 곳들을 다 뒤졌는데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가. 또한 정렬입은 광군이 들어닥친다는 소식을 듣고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요 문서가 집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의금부 도사와 선조가 기대했던 서류들이 막 나오겠죠. 영모를 하자. 서류를 다 뒤졌습니다. 역성혁명 계획서 또는 새로운 궁 조감도 이런 서류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동계 모임할 때 먹었던 돼지고기 몇 마리, 협찬받았던 막걸리 몇 통, 이런 기록들밖에 없었습니다. 자, 다시 한양으로 카메라를 돌려볼까요? 한양에 와서 음모론이 증폭됩니다. 정렬입의 난을 조사하기 위해서 오늘날로 치면 특검이 발동되는데 특검장에 송강정철이 임명되면서 음모론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음모론이 뭐냐? 이게 동인을 제거하기 위한 서인과 선조의 공작 정치가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4세로 이미 한직으로 물러나 있던 송강정철을 허수아비 특검장으로 추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었는데요. 자, 이제 송렬입의 난을 잘 엮어서 기축옥사로 몰고 가게 될 특검의 수장 송강정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강정철이 여기서 갑자기 나와서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일명 가사문학의 대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송강정철은 이 당시 나이가 53세였습니다.
지금이야 노인 소리도 듣기 무색한 나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만한 나이였죠. 자, 정철의 좀 인간적인 면모를 살펴볼까요? 정철은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정치와 자신이 펼친 예술 세계에서 극단적인 두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술가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가 하면 뭡니까? 술이죠, 술. 치화선. 정철도 음주에 관한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철 음주 기록을 살펴보니까 이건 약간 알코올 중독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지어 입거를 할 때도 술이 덜 깬 상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전날 술 많이 마시고 해롱해롱한 숙취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왕을 만나는 거죠. 이런 정철을 보고 어느 날 손조가 은잔 하나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작은 잔, 이렇게 작은 잔이죠. 이보시오, 정대감. 네, 은으로 만든 술 한 잔 하나를 경에게 내립니다. 정철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제가 술 좋아하는 걸 또 어찌하시고. 이보시오, 이건 내가 내리는 벌이오, 벌. 앞으로 공은 하루에 딱 한 잔만 여기 이 작은 잔에 술을 마도록 하시오. 어명이니 반드시 따르도록 하시오. 집으로 돌아온 정철은 고민에 빠집니다. 아이고, 이거 어명인데, 이거 따르긴 따라야 되는데, 이거 참 여기다 간에 기별도 안 가는데, 이걸 어쩌나. 정철은 솜씨 좋은 대장장이를 불러서 은잔이잖아요. 작은 잔을 얇게 극세사로 펴서 큰 잔으로 만들어서 마셨다고 합니다. 술에 대한 의지가 아주 대단합니다. 주변인 인터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성과 한홈으로 유명한 이항복 대감의 코멘트입니다. 정철? 그 양반 참 재미있는 사람인데 이게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렵구만. 그런데 그 양반이 말이야, 술에 탁 취해서 손뼉을 치며 이야기를 할 때면 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같단 말이지. 달라. 우리랑은 매우 다른 사람이야. 천재 작사가 정철의 뮤즈는 술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술 한 잔 걸치고 붓을 들어 숨도 안 쉬고 일일피지로 시를 쓰면 관동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 성산별곡 같은 작품이 쫙 쏟아져 나오니 예술인으로서의 정철은 그야말로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째서 이런 풍류를 알던 예술가 정철이 잔혹한 결과를 낳은 기축옥사에 특검을 맡게 되었을까요? 혹시 정열입에 난 기획자와 정철은 이런 대화를 나눈 게 아닐까요? 정대감, 요즘 제야에서 어찌 지내십니까?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야 될 분인데 말이야. 그분께서도 대감의 이 처지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 나 같은 늙은이가 나라를 위해 무슨 할 일이 있겠어? 어허, 왜 이러십니까, 대감? 대감, 정말 이렇게 은퇴를 하실 요량이십니까? 대감만 원하신다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정열이 프로젝트가 있긴 한데 숟가락 하나 얹으시지요. 대감께서 오셔서 칼춤 한번 신나게 추시고 화려하게 중앙정계로 다시 복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사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요? 당연하죠. 현직에 있는
감각 있는 저희가 이미 세팅 다 마쳤습니다. 다시 정권 한번 잡으셔야지요. 이번 일은 VIP의 큰 뜻이 담겨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론적으로 정철은 기축옥사의 특검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정여립의 난부터 시작해서요. 이렇게 해서 조선 전역에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연려실기술의 기록에 따르면 선조는 정여립의 난을 보고받고 크게 진노하여 평소에 정여립을 칭찬한 사람들까지 발언 본색하여 구속 수사를 지시합니다. 또한 이 난에 직접 연루된 자들은 즉결 처분하여 죽여버립니다. 사형시키는 거죠. 조선시대에는 사형 집행 시 결안이라는 문서를 반드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사형을 그만큼 신중하게 하기 위한 거죠. 당연히 이 과정도 무시됐습니다. 모든 일이 지나치게 빨리, 지나치게 가혹하게, 투명성과는 거리가 먼 정치색을 띠고 빠르게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며 사건이 진행됐습니다. 동인의 영수 이발대감의 80세 노모와 10살 난 아들까지 국문 도중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사회는 그야말로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정여립의 영모가 보고되었을 때 최초 수사 책임자로 임명된 정언신이 잘못된 보고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됩니다. 그리고 정철과 선조가 독대를 한 후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여립의 집안 식구들은 당연히 몰살되었습니다. 가문의 집터를 다 헐어버리고 연못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여립의 시신이 한양으로 운송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이때 한 행인이 하품을 하다 눈물을 흘렸는데 정여립을 추모한다는 이유로 구속될 정도였습니다. 이 당시 정여립은 그야말로 조선 사회 전체에 걸쳐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예술가 정철은 어땠을까요? 후회를 한 것이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혼절관록의 기록에 따르면 특검 기간 중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되자 정철이 괴로움에 머리를 흔들고 손을 내저으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로서는 작금의 일을 진정시킬 재간이 없다. 나오는 것은 한숨뿐이구나. 왕실의 개인 비리를 덮으려는 경종 임금에게 끝까지 맞서다 파직까지 당했던 정철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욕심, 욕망 때문이겠죠. 자, 선조의 이해할 수 없는 마무리가 이어집니다. 기축옥사 기간 중 정철이 독수리와 호랑이의 절개를 가졌다고 정철을 그렇게 칭찬하던 선조는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철대감이 지나쳤구만. 참. 그의 가혹한 수사로 인하여 너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그리고 정여립 일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희생자들의 신원을 복구해 줍니다. 신원 복구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다 죽었는데 이미. 명예라도 복구를 해주겠다는 거죠. 과연 3년 동안 죽은 10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사건이, 이 특검이 오직 정철 한 사람의 독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위의 승인이 없이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철의 운명, 정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꼬리 자르기. 기축옥사가 끝나고 정철은 선조에 의해서 팽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은 쿠키 스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 얘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이야기 같은 얘기인데요. 기축옥사가 끝나고 270년이 지난 1860년 어느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축옥사에 연루된 한 집안의 기묘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쿠키 스토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고을에 전염병이 덮쳤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오늘 일어나면 옆집에 있던 사람들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 집안에서도 대책을 강구합니다. 아범아, 이 큰일이다. 이러다 우리 밀양 이씨 집안 대가 끊기겠다. 어서 그 건넌 마을에 용하다는 무당을 모셔오너라. 당장 굿을 해야겠다. 무당이 어렵게 이 집안으로 오게 됐습니다. 예약된 게 많았죠. 그리고 무당은 놀랍게도 굿을 하기 전 집안에 오래된 물건을 모두 태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죠. 전염병은 세균에 의한 거니까. 그래서 오래된 물건은 이게 병균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태우는데 집안 식구들이 책이나 서류들도 태워야 되나 하고 분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문의 문서 한 장이 발견됩니다. 아버님, 이것은 161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년 전에 작성된 우리 집안 어른의 문서입니다. 기축옥사가 좀 지나고 나서죠. 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작성한 이 유서가 언제 발견될지 모르겠으나 부디 우리 집안이 번성하여 그 후손이 평온한 상태에서 이 글을 읽었으면 한다. 그럼 나의 후손이 이 글을 읽어본다는 전제하에 우리 집안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너희는 사실 밀양이 씨가 아니고 광산이 씨의 자손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글을 쓴 나는 이원경이고 나의 부친은 정렬이 배난 때 주모자로 몰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이발의 친형님이시다. 정열입의 난으로 비롯된 기축옥사는 우리 집안을 초토화시켜버렸다. 집안 대부분의 사람이 죽었지만 어머니는 9살 난 나를 안고 광군을 피해 달아나셨다. 그러나 양반 규수로 자란 어머니는 숲길을 몇 날 며칠 헤매다 과로를 견디지 못해 그만 객사하여 버렸고 나는 천혜고아로 천국을 떠돌게 되었다. 어린 마음에도 오직 집안의 대를 잇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를 악물고 살아남았다. 그렇게 고된 세월을 견디고 장성한 후에 나는 천민과 결혼하여 신부는 속인 채 살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어린 시절에 갖은 고생이 화근이 되었는지 나는 30살이 되자 큰 병에 걸렸고 지금 이렇게 죽음을 직감하며 우리 집안의 비밀에 대해서 유언으로 남긴다. 이 유서는 놀랍게도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후손들에 의해서 아직까지 잘 보존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